자, 이번 시간에는 신앙로 개척과 절대 왕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신앙로 개척과 절대 왕정은 사실 묶어서 100%까지는 아니고 90% 이상 한 문제가 출제되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절대 왕정에서 문제가 주로 나왔었는데, 재작년에 한번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 절대 왕정도 보면은 요새는 유명한 절대 왕정 군주인 엘리자베스나 또는 루이 14세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 냈던 절대왕정 문제들을 좀 찾아가면서 내는 듯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좀 사소한 국가라도 절대왕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국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는 편이 좋고, 신앙로 개척은 물론 출제의 빈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신앙로 개척의 과정이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것 같아. 과정도 분명히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로 개척의 결과로 각 대륙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번 단원을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신앙로 개척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우선 배경을 한번 보자. 배경을. 얘들아, 지도가 굉장히 좀 작고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 수 있는데, 수업에 들었던 부분, 수업 때 선생님이 지도 그려서 설명했던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유, 뭐를 구하기 위해서라 그랬지? 그렇지, 후추. 후추가 나는 산지를 표시해 봅시다.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야. 자, 근데 비잔틴 제국이 살아있었을 때는 비잔틴 제국에서도 후추를 구할 수 있고 이슬람 세력에서도 후추를 구할 수 있었어. 왜? 서쪽에서 오는 무역품은 다 여기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무역이 뭐였지? 바로 이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지중해 무역이지. 너희 거 흑백이라 구분 안 될 텐데 이 화살표 잘 봐. 자, 근데 여기 이 세력권이 그냥 막 칠할게. 여기 비잔틴 제국부터 요 세력권이 다 이슬람 세력의 손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은 더 이상 후추를 싸게 팔아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후추를 비싸게 올립니다, 가격을. 내가 말했지, 후추 없으면 고기 어떻게 된다고? 개노맛이라고. 노맛 쓰레기네 진짜. 고기에서 진짜 똥냄새 난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왔던 유럽 새끼들이 후추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찾는 거야. 한 놈은 서쪽으로 가서 인도를 가겠다, 한 놈은 남쪽으로 돌아가서 인도를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은 오스만 제국이 중동을 통일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쇠퇴돼서 더 이상 후추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이게 퍼스트. 자, 근데 동방에 가려면 동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오스만이나 비잔틴 애들이 사주던 후추만 샀는데 이 후추가 어디서 나는지, 동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쓴 놈이 있었어. 바로 동방 견문록을 저술한 마르코 폴로야. 근데 이 녀석이 동방견문록을 쓸 때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까지 가는 거, 지금 현재 북경까지 간 걸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간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썼어. 근데 소문으로 들은 거를, 소문을 좀 지가 알아서 커트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다 썼어. 아, 진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하고 다 썼어. 그래가지고 이 동방견문록에 생각보다 뻥이 좀 심각하게 나오는데, 뭐 그 뻥으로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팡그, 재팬, 일본이란 말이야. 일본에 금각사라고 금칠한 절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금이 무진장 나오는 나라, 막 땅바닥에 금덩이 굴러다니는 나라라고 설명을 해놨으니, 니들 생각을 해봐. 해발 5000m짜리 아무리 험한 산이 있더라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신령께서 로또 1등 번호를 점지해주겠다는데 그 안 갈 놈이 어딨어? 다 가잖아. 그치? 그래서 동방으로 무조건 가서 한탕 해야겠다라는 일확천금의 꿈을 유럽 사람들에게 심어줬단 말이야.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인인 동방견문록이야. 자, 세 번째 원인인 과학도 이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지구를 동그랗다 말하는 놈들도 있고 지구를 네모나다 말하는 놈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지구를 네모나다 말하는 쪽을 믿었지.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이 시대쯤 되니까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네, 이 정도가 된 거야. 그리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 구형설을 완벽하게 입증하게 되고, 또 송나라에서 개발된 나침반이 원나라 시대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바다 위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봐도 바다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육분이 나침반 또는 뭐 측량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측량술이 발달하게 돼. 자, 배경은 요 정도 하고, 그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각각 나눠서 보는데 왜 대항해 시대의 시작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라고 했을까? 내가 이걸 언제 가르쳐 줬냐면 15세기 유럽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었어. 자, 15세기에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뭐가 끝나지? 그렇지, 재정복 운동이 끝나. 전쟁이 끝난 국가니까 왕권은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하다. 그런데 군인이 많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좀 혼란해지지. 그래서 군인들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베리아 반도의 위치를 보면 알겠듯이 이베리아 반도의 위치는 지중해의 서쪽 끝이란 말이야. 지중해 무역에서 멀어. 그러니 대서양을 통해서 바다 진출을 노려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바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포르투갈 1, 2번, 에스파냐 1, 2번은 그냥 나라를 맞춰서 써놓은 것뿐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여기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등장하지 않지만 화살표를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검정색으로 해본다면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인도를 돌아서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갔다 왔어. 이 최남단을 보고 희망봉이라고 하는데, 희망봉을 딱 트는 순간에 인도양이 쫙 펼쳐지면서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인도에 갈 희망도 보인다 해서 희망봉이라고 이름 지은 거야. 원래 이 새끼들 이름 짓는 네이밍 센스가 좀 그래. 자, 이렇게 되니 에스파냐에서도 질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도 인도를 갈 항해자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 출신의 콜럼버스라는 놈이 돌아와가지고 왕님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돌아가도 인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왕은 하고 있었는데 이사벨 여왕이 역시 여자들이 귀가 얇아. 여자애들 욕하는 거 아니야? 니들 화장품 팔 때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화장품 파는 언니들이 정말 그 화장품이 좋아서 너희에게 선전을 할까? 아니면 안 팔려서 선전을 할까? 잘 생각해봐, 귀 얇은 여자애들아. 어쨌든 그래서 이자벨 여왕이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래?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서쪽으로 갔단 말이야. 이게 콜럼버스의 탐험로인데, 콜럼버스의 탐험로가 좀 여러 개가 있지. 왜냐면 콜럼버스는 거의 4차례에 가까울 정도로 신대륙을 자주 간단 말이야. 어쨌든 가서 이 일대 처음에 도착한 데가 바로 요 일대를 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으로 표현해 줄 거야. 요 일대를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어. 왜? 서쪽으로 가서 도착한 인도 제도. 그래서 존내 신기한 게 콜럼버스가 처음에 이 사람들을 보고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주장한 거야? 인디언이라고 불러버린 거야. 하여튼 서쪽으로 가서 땅이 있는 걸 찾아내고 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돌아와가지고 영웅 취급을 받았지. 똥줄 탄 건 누구야? 그렇지, 이제 포르투갈이 똥줄이 타지.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인간인 바스코 다가마, 빨간색이네, 바스코 다가마를 출동시키게 됩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갔던 그 항로를 그대로 이동해서 모가디슈, 문바사 이런 데 들려가지고 고아까지 갔단 말이야. 즉 다시 켈리커까지 갔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인도에 도착해서 진짜 후추를 실어와. 자, 이렇게 되니까 봐봐, 서쪽으로 갔어도 동쪽으로 갔어도 일단 인도를 한 번씩 도착했다고 주장을 해. 그럼 도착했으면 서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었어. 전혀 다른 데로 도착했잖아. 그치? 그런데 둘 다 인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한쪽은 후추를 실어왔어. 그럼 어디가 구라쟁이가 돼? 콜럼버스가 구라쟁이가 되잖아. 그래서 콜럼버스가 말년에 정말 빡친단 말이야. 그 콜럼버스가 처음에는 자기를 영웅 취급해주던 에스파냐 사람들한테 자기가 계속 버림받고 이러니까 유언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어서도 에스파냐 땅에 묻히진 않겠다, 이런 유언을 하고 나서 신대륙에 간단 말이야. 그래 신대륙에서 콜럼버스가 죽고 쿠바에 있는 아바나라는 도시에 묻어.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토 히로부미 얘기했었지.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새끼고 쌍놈 새끼고 씹새끼인데 일본에서는 대단한 영웅이라고 그랬잖아. 콜럼버스는 분명히 에스파냐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해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디언이나 이 지역 원주민들한테 콜럼버스는 어떤 새끼야? 개씹새끼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에 에스파냐가 식민 통치를 그만두고 되돌아갈 때 콜럼버스 무덤도 파스 들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파냐 땅에 묻어달라고 했잖아. 묻어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동상을 세워가지고 콜럼버스 무덤을 그 위에 올려놔.
선생님 그거 한번 보여줄게. 수업 시간에 안 보여줬었는데 보이냐? 이렇게 이게 콜럼버스 무덤이야. 이렇게 동상들이 들고 있어. 4명이. 요 관이야. 요 안에 진짜 해골 있어 여기. 오케이?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어쨌든 콜럼버스가 구라를 친 건 확정이 됐고, 그래서 교과 과정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항해장이 있는데,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요 동네를 좀 더 돌아보니까, 교과 과정이 안 나오니까 검정색으로 하자. 요 동네를 좀 돌아보니까 아니 이건 인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뜸터서 붙여. 이름이 뭐라고? 아메리고 베스푸치니까 아메리카야. 애들 이름 붙이는 거 기가 막히다. 자 그래서 에스파냐가 이제 마지막으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마젤란을 보내게 된다. 마젤란은 서쪽으로 쭉 가서, 파란색이야, 서쪽으로 쭉 가서 요 밑에 있는 마젤란 해협을 건너서 이 태평양을 건너게 되지. 태평양을 건너다 보니까 아 존내 크고 멋있고 우람하고 뭔가 평화롭고 이래서 퍼시픽 오션, 태평양이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진짜야. 폭풍 하나 안 만나고 평화롭게 가서 태평양이랬대. 얘들 이름 붙이는 게 그렇다니까. 태평양에 가서 여기 필리핀을 들리게 되는데, 필리핀에서 마젤란은 괜히 종교 전파하다가, 얘네들이 둘 다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저번 시간에서 배웠지만 둘 다 구교 국가고 카톨릭 국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가는 데마다 내 땅 이렇게 깃발 꽂고 여기 우리 종교 있으니까 믿어 이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다녔는데, 여기서도 지 사리분간 못하고 포교 활동하다가 식인종 1000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죽고 밥이 됐어, 저녁밥이.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은 남은 애들만 이렇게 쭉 돌아와서 다시 에스파냐까지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완성하고 지구 구행설을 입증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었는데 왜 세계 일주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냐? 젊었을 때 마젤란은 동쪽으로 가는 항로로 필리핀까지 도착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세계 일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 지구를 한 바퀴 돌았으니까 지구가 둥 그렇다는 지구 구형설도 입증해낸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인데, 어디에도 써놓지 않았어 선생님이. 자,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서로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면서 다 자기네 땅으로 주장을 하잖아. 그러니 그들끼리도 싸움이 날까 안 날까? 당연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교황한테 가서, 둘 다 카톨릭을 믿으니까 교황을 믿겠지. 교황한테 가서 교황님 우리가 하도 싸워가지고 족같아 죽겠으니까 우리 땅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교황이 무식한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 세계 지도에다 대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 아 진짜 이렇게 선 그었어. 그러고 하는 말이, 자 포르투갈은 파란색으로, 자 여기 동쪽에서 발견되는 건 싹 포르투갈 땅, 에스파냐 빨간색으로 할게. 여기 서쪽으로 발견되는 건 다 에스파냐 땅.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렴 했단 말이야. 지구는 동그란데 멍청한 새끼. 근데 어쨌든 에스파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했어. 그런데 브라질만큼은 이 선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가 있어. 그치? 포르투갈도 이 동쪽의 지역을 대부분 장악했는데, 마젤란이가 식인종의 밥이 된 여기 필리핀만큼은 누구의 땅으로 들어가 있다? 에스파냐의 땅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서 뭐를 중요시 여겨봐야 되냐면,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점거했고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점거했다. 요걸 중요하게 봐야 돼. 알겠지? 요 가운데 선을 그은 조약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해. 한번 적어줄까? 적어줄게. 자, 그러면 이제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에 오타가 있어요. 자, 아시아에서 2번을 지우세요. 지금 네임펜으로 짝짝 지워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보기 전에 지금 여기 도식표 보여? 도식표 보이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도식표 보이지? 그 도식표에 각각 하나의 사각 형식이 붙어있어. 그걸 중심으로 보면 돼. 자, 아메리카부터 보면 돼. 아메리카는 누가 먹게 됐지? 에스파냐가 먹게 됐지. 아메리카에 있던 문명이 아즈테카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해가지고 아마잉 3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마야 문명은 언제 멸망했는지 써놓지 않았지만 아즈테카, 잉카는 써놨잖아. 이 아즈테카, 잉카는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문명 파괴에는 뭘 쓰면 되겠어? by Spain. 에스파냐 애들한테 파괴되었다고 쓰면 되겠지. 자, 아즈테카 문명을 멸망시킨 사람은 바로 코르테스입니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사람은 피사로야. 근데 이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그 아즈테카와 잉카를 쳐들어갈 때,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아즈테카 잉카를 쳐들어갈 때 병력을 많이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대포 몇문, 병사 한 몇백 명, 그다음에 총각칼, 뭐 철로 만든 총각칼, 창 뭐 이 정도 들고 왔는데, 이 당시 아즈테카 잉카는 거의 청동기 문명에 가까운 시대였어. 얘들아, 이 땅 크기를 봐봐. 유럽은 요 조그마한 땅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모여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근데 이 넓은 땅에 아즈테카와 잉카 문명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문화 교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렇지 않으니 문명이 발전될 여지조차 없지. 그래서 총과 칼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대항시대가 왜 시작했다고 그랬지? 후추를 가져오기 위해 시작했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신대륙에는 후추가 없잖아. 그렇잖아. 신대륙에 후추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신대륙에 있었던 신작물, 새로운 작물들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대형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시켜. 누구를? 당연히 유럽인이 아니라 인디오들이겠지.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플랜테이션 농장이라고 해. 플랜테이션이 뭐 라티푼디움이나 그런 것 같은 대농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럽인들은 흑사병도 한번 견뎌냈고 병마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그 내성이 갖춰져 있는 데 반해서 아즈테카와 잉카는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고 사람들 간에 교류가 없다 보니까 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병 두 개가 신대륙을 쓸게 되고, 그게 바로 천연두와 흑사병이 아니고 매독이야, 매독. 천연두와 매독이 신대륙을 쓸어버리면서 인구의 10분의 9가 죽어. 10분의 9가 죽어. 10분의 1이 죽는 게 아니고 10분의 9가 죽어. 그러니 일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일할 사람을 어디서 가져오게 되느냐? 바로 유럽에서 못 가져오니까 여기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제 밑으로. 자, 신항로 개척 결과를 보자. 자, 우선 아메리카에서는 그 대농장, 아까 얘기했던 거, 설탕이니 감자니, 또 이 당시에 여기서 포토시 은광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은광이 발견되고, 베라크루스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데서는 금도 발견됐어. 그래서 귀금속, 설탕, 감자 같은 신작물이 유럽으로 넘어오게 돼. 근데 문제는 유럽은 얘네들한테는 그 대가를 줄 이유가 있나 없나? 없지. 왜? 식민지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 아까 뭐 때문에? 천연두와 매독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공급하게 되는데, 노예를 가져오려면 뭔가를 줘야 되겠지. 그게 바로 공산품을 주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아프리카에서 공산품을 주고 사람을 사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아프리카 역시 유럽의 군사력에 덤빌 수가 없었어. 거기도 뭐 거의 석기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어떻게 하냐면,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파는 거야,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인들은 지 동료들, 동포들, 같은 동네 사람들을 잡아온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공산품이라 그래서 뭐 그냥 신기해 보이는 물건 몇 개 주고 사람을 사온 거지. 그러고 나서 아메리카에 그걸 노예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야. 개새끼들이지. 자, 그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연달아서 한번 볼게. 아프리카는 당연히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되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지. 그리고 농장이나 광산 같은 험한 곳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파는 건데, 남자를 가져올까 여자를 가져올까? 그렇지, 남자를 가져오게 되니까 성비가 불균형돼서 누가 더 늘어나? 여자가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유럽을 볼게.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왜? 지중해 무역이 대서양 무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르네상스 역시 이탈리아에서 북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야. 그치? 자, 여기가 복잡해. 잘 들어. 우리 아까
포토시 은광이라는 데서 대량의 귀금속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그랬어, 유럽에. 그치?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귀금속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 폭락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가격이 폭락을 해.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 그래서 설명하는 게 되게 복잡해.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한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잘 듣자. 2번하고 3번을 같이 봐봐 얘들아. 상업혁명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상업혁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들아, 상업이 뭐지? 내가 뭐라 그랬지? 상업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상업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싸게 산다는 이야기가 허용되기 위해선 그 상품이 남아야 돼. 그치? 잉여적으로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싸죠. 그러면 그게 잉여적으로 남을 만큼의 어떠한 생산이 많이 되었거나 물건이 많이 풀리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거를 기반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상업혁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에 부족했던 후추가 갑자기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풀리기 시작했어. 그치? 그 다음에 귀금속들도 풀리기 시작했어. 은이 유입되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은이 유입되는데 물가가 오른 건 당연해. 그치?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되지. 당연히 귀금속이 유입되고 귀금속이 화폐로 쓰여지고 있었을 테니까 물가도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가격혁명이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얘들아, 상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잉여 생산물이 나와야 되고, 잉여 생산물을 서로 물물 교환으로 교환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화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미 화폐는 미리 등장을 했었어. 십자군 시대. 근데 그 십자군 시대의 화폐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음 같은 개념이었어. 성전기사단을 중심으로, 내가 이거 수업 때 설명했으니까 성전기사단 기억나지? 각지에 은행 역할을 했던 애들이 있었다고. 병원기사단은 그 낮에는 뚝배기 깨고 저녁에는 치료해주고 그런 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십자군 때. 기억나? 기억나지? 은행업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금을 들고 다니면 치안이 낮으니까 박살이 나니까 성전기사단 지부에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화폐를 맡기고, 그 지역에 장사를 하려는 원하는 지역에 가서 화폐를 되찾고, 이런 식의 은행 업무를 받던 애들이 성전기사단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성전기사단의 이후로도 자,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이 들어오니까 이 금, 은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금과 은은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다시 지폐를 만들게 되고, 이 지폐의 어떠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중앙은행에 쌓아놓고, 쌓여진 중앙은행에 있는 금과 은만큼의 지폐를 발휘하는 금본위제 또는 은본위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세세한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설명은 해주지만 시험에 내진 않을 거야. 시험에서는 니들이 어떻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은이 유입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가격혁명이 일어나고, 이 가격혁명은 다시 상업혁명을 불러왔다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과정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귀금속의 가치가 유럽에서는 떨어졌지만 다른 데서도 떨어졌을까? 아니란 말이야.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귀금속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이 귀금속은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화폐를 대신할 만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유럽은 남아도는 귀금속을 이용해서 아시아에 이것을 화폐로 지불하게 되고, 중국이나 인도에 화폐로 지불하고 아시아로부터 향신료와 차를 구매하는 데 쓰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아시아에 은이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생겼던 변화는 아시아 가서 하고, 자, 상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근본위제, 지폐 같은 것도 생겼고, 이것들은 바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근대 자본주의에 있는 주식과 보험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할게.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마젤란의 함대가 몇 개가 출발했다고? 5척이. 우리 예의상 한 척을 100억씩이라고 해보자. 100억. 그런데 한 척만 돌아왔단 말이야. 한 척만 돌아왔는데, 마젤란에 세계 일주를 하고 한 척만 돌아왔는데, 그 한 척이 들고 온 배가 5천억이야. 아, 진짜로 이 정도로 벌었어, 한 번 출발하고 갔다 오면. 그러니 개나 소나 다 출발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배 비싼 거 선생님 낚싯배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지. 배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초창기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
왕가를 중심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런데 워낙에 장사가 잘 되니까 민간인들도 이거를 출발하고 싶어해. 그런데 혼자서는 출발을 못 시켜. 왕처럼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출발시키는데 자 어떤 사람은 10억을 내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내고 어떤 사람은 20억을 내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내서 100억을 모아가지고 배 한 척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것을 다 균등하게 나누나 아니면 돈을 낸 만큼 나누지? 돈을 낸 만큼 나누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야. 지금에 말하고 있는 주식회사 같은 것도 똑같은 거야. 예컨대 선생님이 100억을 들여서 흥신소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막 선생님 돈 50억에 예컨대 저기 박찬호가 한 20억 주고 양찬호가 한 10억 주고 또 얼마 남았냐? 30억 남았지. 아니 20억 남았구나. 교감 선생님이 한 20억 투자해가지고 내가 100억 들여서 이제 흥신소를 만든 다음에 사람 장기를 팔던 빚을 갚던 빚을 추징하건 어쩌건 저쩌건 해가지고 이번 달에 예컨대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내가 500만 원을 갖고 나눠준 순서대로 돈을 투자하는 대로 받는 거잖아. 그치? 그게 주식회사고 이 시대부터 나온 거야. 자, 보험이라는 거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보험사 갈 거 아니니까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 배 타고 가는데 아까 마젤란 5척 출발하는데 몇 척 돌아왔다고? 한 척. 그러니까 실패율이 엄청나. 그치? 그거를 원래 보험이라는 게 현재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보험이라는 건 매월 달달이 내는 적은 리스크 매월 3만 원씩을 내서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한 번에 들어오는 암이나 이런 것처럼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오는 큰 리스크를 막는 게 보험이야. 그래서 사실 보험의 유래가 이 시대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현대 해상이라든지 바다 해자 그렇게 쓰는 해상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이 당시의 보험은 지금처럼 적은 리스크로 큰 리스크를 막는다는 개념보다는 일이 실패했을 때 그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마한 성의 같은 걸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작한 거야. 지금보다 내는 돈도 훨씬 많았고 리스크를 막아주는 것도 크진 않았지. 점점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지금의 그러니까 항해나 이런 것에 대한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지금의 보험이 나타났던 건데 사실 보험이나 주식이나 이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외래작물 아까 얘기했듯이 설탕,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 담배 같은 것들도 이 시대부터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를 보자. 아까 내가 아시아에 있는 향신료와 차를 사면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은이 엄청나게 유입된다 그랬잖아. 이 포토시 은광 아메리카에 은이 유입됐다는 얘기야. 그냥 일반 유럽에 은이 유입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금 제도가 변화하게 돼. 우리가 아직 중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를 하지만 이 정도는 키워드로 기억해둬도 됩니다. 명나라에서는 은으로 세금을 내는 일조 편법이, 청나라에서는 은으로 지폐와 정회를 내는 지정은제가 발달하게 된다. 아까 내가 2번은 지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역시 유럽에서 들어왔던 감자, 고구마, 설탕, 기타 같은 외래작물이 유입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키워드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외래작물을 아시아에서는 구황작물이라고 한다. 자, 구황작물이라는 건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작물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1년 중에 반년을 투자해야 나올 수 있는 곡물이잖아. 그치?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치? 감자나 고구마는 둘 다 탄수화물이지. 설탕도 탄수화물이다 얘들아. 그런 것들이 유입되는데 감자나 고구마는 쌀보다는 훨씬 재배 기간이 짧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릿고개나 이렇게 쌀이 익기를 기다릴 때까지 이렇게 버텨야 되는 그 사이사이에 짜투리장에다 감자나 고구마를 심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좋은 작물이란 얘기야.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 외래작물들이 유입되고 나서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어. 물론 인구가 늘어난 데는 세제의 변화도 있지만 그건 중국사에서 다룰 문제고 어쨌든 외래작물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과정과 신항로 개척의 결과까지 다 알아볼 수 있었어. 다음 시간에는 절대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